자, 말씀드린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1960년에 사실은 1인당 GDP가 아프리카의 가나, 수단 정도 79달러였는데 작년에 23,000불로 그야말로 우리가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평균 성장률이 한 7.5%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림을 보면은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 발전한 이 경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1962년 이때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였습니다. 이때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 채 이제 안 되었죠. 이것이 1977년 1000불을 1인당 국민소득, 이때 수출 100억 불 달성을 했죠. 그래서 1977년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멀리 있는 분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조금 이쪽으로. 그러다가 1990년 그리고 1995년에 보면은 국민소득이 1인당 10,000불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혹독한 IMF 위기를 겪으면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의 하나의 그래프를 보면 참 파란만장한 거죠. 그래서 이때 10,000불을 넘어섰다가 7,000불대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남미의 어떤 행태를 우리가 혹시나 밟는 게 아니냐. 그런데 금모으기 등으로 우리 한국 특유의 뚝심을 또 발휘해서 또 올라섭니다. 그래가지고 2만 불까지 올라서죠. 2008년에. 2008년, 9년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사실은 이 1909년부터 12년 이 사이 저는 이명박 정부가 참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실정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2012년에 23,000불까지 올라가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볼 때 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지도자들이 그때 순간순간마다 이 IMF 위기 때는 김대중 정부가 얼마나 또 위기 극복을 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환 위기는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또 잘 극복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어려운 고비를 잘 겪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뭐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세계에서 조선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이런 게 세계에서 지금 탑 1위, 2위, 3위, 5위,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상공부에 사무관 시절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자동차 산업은 언감생심, 투자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때 외자 도입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소위 comparative advantage라고 그랬죠. 비교 우위론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공부인데 상공부에서 뚝심을 가지고 지금 아니면은 언제 자동차 산업을 할 거냐 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민간인들의 많은 또 노력과 우리 중소기업 부품 산업의 발전 경쟁력이 힘입어서 작년 수출이 550억 불, 우리나라 전체 수준의 10%를 차지하는 정도로 탄생이 되고 또 토요타까지 아직 극복은 못했습니다만은 독일의 유수한 BMW, 메르세데스 벤츠 또 미국의 포드, 크라이슬러를 어깨를 거의 견주면서 세계 수출 시장 지금 600만 생산 공장을 하게 되었고 그중에 절반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강국으로 그렇게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반도체라든지 휴대폰 같은 경우도 제가 사무관 시절에 해외 출장 가면요, 일부러 그때 이제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가 되겠는데 일부러 가서 전자제품에 들어가서 여기 혹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없습니까? 그때 한창 우리가 수출할 때니까. 그래 가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는요, 저 밑에 그 포장도 안 풀고 볼박스에 그냥 있는 걸 발치해서 이래 내줍니다. 그런데 딱 우리 눈높이에는 로얄 박스에는 소니나 파나소닉, 내셔널 이런 일본 전자제품들이 쫙 있습니다. 소니 하면은 그때 정말 난공불락의 소니였습니다. 그때 하여튼 어린 기분에는 소니 하니까 이 발음도 좋고 너무나 브랜드가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삼성하고 골드스타였죠. 그런 게 이제 저 밑바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35년 흐르고 나니까 작년에 내가 아틀란타에서 베스트바이라는 전문점이 있잖아요. 전자 전문 프랜차이즈. 거기 딱 가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딱 이 눈높이 로얄박스에 우리 삼성 텔레비가 딱 있는 거예요. 42인치짜리가 제가 가격을 보니까 부가세 제외하고 $1,500더라고요. 소니가 어디 있는 곳 찾아봤더니 저 밑에 두 칸 밑에 소니가 우리한테 왕자 자리를 이래 물려주고 밑에 있는 가격은 $1,350. 우리보다 한 10% 싸더라고요. 야, 정말 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소니를 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건희 회장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업도 중요하지만요, 수성이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세 경영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중소기업 이세 경영 이야기가 나올 텐데 대기업도 뭐 예외가 아니죠. 이세 경영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저는 만난 적도 한 번도 없고 대화도 안 나눠봤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경영 스타일과 우리 소니를 이기고 전 세계의 휴대폰, 전자제품,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는 거 보고 정말 훌륭한 경영 자질이 있는 분이다. 아주 그 탤런트가 있는 분이에요. 미래 예측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조직 관리를 세계 제1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LG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글로벌 CEO들은요 정말 훌륭한 세계에 내놓아도 정말 손색이 없는 CEO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과학기술력, 특허도 지금 우리가 4위고 연구개발 R&D도 OECD 중에 4위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이수율, 경제력은 보세요. GDP 규모가 세계 10위가 되고 무역 규모는 세계 8위로 올랐었습니다. 1조 달러가 됐어요. 옛날에 100억 불 달성을 하고 이렇게 지금 1조 달러면요,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가 7나라밖에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7나라뿐입니다. 이태리가 떨어져 버리가 우리가 8위로 올랐었는데 세계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그런 어떤 위협을 달성한 것도 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중소기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렇습니다. 개도국 역할이 다극체제로 또 여기에 우리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주로 IT 업종이 좀 한 70%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IT 강국이죠.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우리 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런 패턴으로 변하고 있고 또 에너지 환경의 중요성은 점점 더 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EU,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가 되고 높은 대외 의존도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면에서는 좀 취약점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부존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서는 결국은 해외로부터 값싼 원자재를 도입을 해서 거기에 value added, 부가가치를 높여서 다시 되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상공부에 있을 때 제일 고민이 수출 드라이버 정책을 펴면 펼수록 대일 무역 역조가 더 늘어납니다. 수입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냥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장했던 것이 이제 국산 대체 산업,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거였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입의 증가를 방지할 수는 근본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외환위기나 IMF 위기 같은 것도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여기에 계신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대기업들도 어떤 시스템화하고 또 어떤 어셈블리와 해외 글로벌 마케팅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 실제로 모든 산업의 중심 자동차니 반도체니 조선이니 전자제품이니 기계니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그 부품들의 경쟁력이 얼마만큼 이겨주느냐 여기에 이제 승부가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9988 오늘 우리 대통령 당선자께서 9988 이야기를 한 3번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6년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이 말을 내가 끄잡아냈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 업체 수는 99.9%, 고용은 87.7%. 그래서 알기 쉽게 9988. 9988 알잖아요. 9988 뭐죠? 우리 술 먹을 때 9988 건배사 하는 거 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하는 게 9988 아닙니까? 그건 제가 이제 그건 올드 버전이고 뉴 버전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업체 수의 99%는 중소기업, 고용의 88%는 광의의 중소기업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의의 중소기업이라 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IT를 포함한 제조 플러스 재래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걸 다 포함한 광의의 중소기업 개념입니다. 거기에 이제 고용의 88%가 있는 거죠. 생산은 한 절반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한테 또 팁을 하나 드리는데 몇 년 후에는 9988 제가 6년 전에 이야기할 때는 별로 잘 안 들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된 용어가 되듯이 이제 한 5년 후에는 제가 지금 이 하는 이야기가 또 좀 포퓰러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은 9988-4520입니다. 9988-4520. 이 구구단 비슷한 거죠. 9988-4520. 4520은 뭡니까?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한 45% 정도를 우리 중소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수나 고용에 비해서는 훨씬 적잖아요. 45%. 20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0% 정도를 또 우리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차기 정부에서 30%로 10%포인트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하나의 목표치로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988-4520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9988-4520 여기 지금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이 45라는 부가가치가 절반 50%를 훨씬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도 지금 20%인데 한 30% 내지 40%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9988-4520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보면은 다산다사의 역동적 구조를 했는데요. 창업 후 10년의 생존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절실하게 느낄 텐데 자기 친구, 선배, 후배, 주위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어느새 간판을 바꿔 달고 휴업하고 폐업하고
이런 기업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 다산다사의 구조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문제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지금 내포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의 원천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연평균 한 3.9%씩 증가했는데 비해서 대기업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약 10년 이상 동안 이렇게 늘어나는데 대기업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제 생산성과도 이제 상호 연관관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큰 문제인 청년 실업과 실업 문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차기 정부의 해야 할 과제로서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 해가지고 이 TPM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TPM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실 텐데 원래 그 TPM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그 경영학 책에 보면은 Total Productivity Management 해가지고 총체적 Total Production 생산 관리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에 있어서 TPM을 제가 한 10년 전에 만든 개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실 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CEO들의 시간 관리, 시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제일 앞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우리 중소기업 CEO라고 보면 됩니다. 중소기업 CEO가 산을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산을 올라야 할 이 첫 산이 T라는 산이고 이게 1000m의 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이 2000m의 산입니다. 프로덕션. 마지막 M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마케팅. 그래서 제가 1000m, 2000m, 3000m를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 산을 넘어야만이 석세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PM, 이 TPM의 법칙은 사실은 교과서에 지금 아직 안 나옵니다. 책에도 없고 한데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이건 제가 허범도의 TPM 법칙입니다. 이게 제가 중소기업 현장을 1일 1사 공장 방문하면서 2000개 공장을 갔다 와서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이게 아주 뭐 다 알기 쉬운 내용인데 그래서 이건 TPM 법칙은 그 뒤에 제가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경영학 박사 학위의 주 메인스트림이 이겁니다. TPM 법칙. 요걸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TPM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벤처기업, 이노비저 기업을 육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까까지 시행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법률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민생정부가 되든지 차기 정부에서도 우리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더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정부는 자꾸 바뀌지만은 우리 기업은 영속적이 돼야 되거든요. 소위 Sustainable Growth라고 있잖아요.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것은 정권에 관계없이, 정책에 관계없이, 지원에 관계없이 강인한 자생력을 가지고 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5년 순식간에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5년 후에는 또 새로운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난 정부 정책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얼마만큼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이 파고를, 이 글로벌 환경을 어떻게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CEO들이 이겨낼 수 있느냐. 여기 이제 포커스를 줘야 되는 거죠. 단지 정부가 이제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정부 정책의 포커스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시프트 시킨다 하니까 우리는 약간의 순풍을 받을 뿐이에요. 순풍을 받는단 말이에요. 역풍은 어렵잖아요. 그러나 어디나 역풍이나 순풍이나 어쨌든 헤쳐가는 것은 우리 고유의 엔진과 우리의 에너지로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순풍을 받을 수 있다. 약간은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정부에서 우리 기업을 크게 해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얼마나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제일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이겁니다. T라는 산은 테크놀로지인데, 아까 1000m 산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아마 가산이니 구로 G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제가 알기에는 좀 기술형 기업입니다. 기술에 아마 특허도 많이 받아놓고 아주 자신감 있는 분야가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1000m라고 했는데 이 기술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정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산에서 혹은 곤충들이 더듬이가 이 안테나가 잘 발달이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플러스 글로벌 환경을 잘 감안을 하고 수요자의 수요 패턴을 빨리 읽고 하는 정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인포메이션. 두 번째는 맨파워, 기술 인력이 필요하죠. 이 중소기업 체들은 지금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세 번째는 R&D 자금이 필요합니다. R&D 자금은 우리 중소기업 혼자서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청의 정책 자금이 옛날에 제 있을 때는 한 몇백억 대였는데 지금 한 6천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상공부, 지금 지식경제부 R&D 자금도 옛날에는 1조 원이 못 미쳤는데 지금 5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WTO에서 소위 subsidy clause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기업체에 보조금을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런데 R&D 자금은 가능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R&D를 정부에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갈 것이냐, 또 새로운 IT 쪽으로 가느냐,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 것이냐, 새로운 환경 분야로 갈 것이냐, 이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두 번째, 1000m를 달성하고 나면은 두 번째 해야 될 고지가 2000m의 고지입니다. 이거는 프로덕션, 생산이죠. 혹자는 뭐 기술이 중요하지 생산 그 아무나 하지. 천만의 말씀. 생산이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혼신의 힘을 바쳐야 할 정말 중요한, 여기 경쟁력이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장 입지부터 공장 근처, 아까 우리 시화에 계시던 김 회장님, 시화에 계시다가 보령으로 갔다 하는데 제가 시화 안산공단에 기업체들이 한 8,000개 정도 있잖아요. 우리 국가공단에. 거기 내가 자주 가는데. 거기 이제 기업들이 요새 보령도 가고 저쪽에 당진도 가고 포성공단도 가고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입지거든요. 입지. 그 다음에 각종 규제, 공장 건축, 그 다음 기계 장비 도입. 이거는 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한의 시설 자금을 지원합니다만은 제가 기업체들 만나보니까 3년 거치 5년 분할 상한은 턱없이 짧다 이거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한하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3년 지나고 나면 바로 상환 기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가려면은 5년 정도 이상,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일본에는 한 10년 정도 시설 자금 상환 기한을 주는데 우리는 3년 거치는 너무 짧은 거죠. 이것도 조금 넓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인력 문제, 원자재 문제, 그리고 디자인까지 이 6개의 고비를 넘어야만이 2000m라는 생산의 고지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고 제품 생산까지 올라오면 다 된 것 같지만은 마지막 3000m 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M 뭡니까? 이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이 마케팅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체 CEO들이 이 산 넘고 여기 아마 계신 분들 피부로 느낄 겁니다. 첫 번째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자력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생산 문제는
여러 가지 그 주변 금융기관이나 정책금융 등을 통해서 해결했다 합시다. 마지막 이 마케팅은 이제 혼자서 그야말로 해야 되는 건데, 이 두 번째 산에서 세 번째 산 올라가기 위해서는 혼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조난당하고 길을 잃고 이래가지고 여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P와 M 사이에 이 계곡이 있잖아요. 이 계곡을 Death Valley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 기술엔 우수하고 제품까지도 만들었지만 이 마케팅의 고지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케팅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겠죠. 지역적으로는 도메스틱 마켓이 있고 또 foreign 마켓, 수출이 있겠죠. 해외냐 수출이냐. 또 하나는 성격별로 볼 때 B2B냐 B2C냐, 즉 대기업에 대한 협력 관계. 우리나라 지금 대중소기업과의 협력, 소위 하청, 지금 하청이라는 말 안 쓰죠. 협력 업체 관계가 한 45% 내지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는 B2C입니다. 바로 컨슈머, 수요자들하고 바로 맞붙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네 가지 종류가 크게 있게 되는데, 어느 것이든 어렵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마케팅에서 보면은,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관계, 대중소기업 간의 납품 단가 문제, 구두 발주 문제, 대중소기업 간의 기술 개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생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마케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어려운 또 벽이 있던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 시장을 두드리면은 그게 기업체가 되었던 소비자가 되었던 백화점이 되었던 기존 거래의 두터운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제품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인지도가, 브랜드 파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들은.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AS라든지 이런 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체들은 이 세 가지 벽 때문에 이 마케팅이 정말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첫 번째 사안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약 90%, 두 번째 사안은 한 절반 정도밖에 생존을 못합니다. 마지막 마케팅까지 올라가는 것은 5 내지 10% 한 자리 숫자 밖에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중소기업들이 100명이 만일 여기 나오죠. 여기 볼까요? 출발하면은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불과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된다. 여기에 지금 우리 오늘 조찬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T의 고비를 넘고 P까지 넘어서 M까지 도달한 기업들입니다. 지금 아마 M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면요, 여기 오시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만족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만족할 수 없느냐? 우선 볼까요? 고객 접점과 핵심 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객 접점은 제일 정상을 말합니다. 이 moment of truth를 해가지고 진실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하고 어떻게 접점하느냐, 이거는 M에서 접점하죠. 마케팅입니다. 근데 이 마케팅을 한꺼풀 이렇게 벗겨두고 나면 그 안에 프로덕트, 제품의 품질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IT,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품질이 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품질을 다시 한꺼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꺼풀 더 벗기면 뭐가 있느냐? 중간에는 T,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기술이 허술하다거나 특허가 받지를 못해서 특허 분쟁에 휩쓸리게 되면 이 산은 와르륵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TPM 시계열로 볼 때는 T가 1000m였지만은 이 고객 접점에서 본다면 T가 가장 백본이란 말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T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 산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 경영, Sustainable Growth라고 요새 이 지속 가능 경영이 이제 요새 화두가 되고 있죠. 이거는 TPM의 순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T에서 P로 가죠. P에서 M으로 가죠. M에서 T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팅에 성공하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R&D 투자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아마 해외 전시회 박람회 많이 참석할 거예요. 우리 저 휴맥스라고 변대규 사장하는 셋탑박스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는 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그거 외에도 여기 계신 분들도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전형적으로 그 변대규 사장은 자기
생활의 절반은 마케팅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잘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교에서 실험실 창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처음에는 몇 천만 불 하더니 1억 불 하더니 작년에는 8억 불 수출했어요. 8억 달러. 8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박성도 회장. 약 9천억 정도 넘을 겁니다. 그래가 국내 내수 시장이 한 10% 있기 때문에 그분은 1조 원의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재벌 회사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때 5천만 원 기술 신보에서 보증서를 가지고 출발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자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공대 개척공학과 출신 친구들 한 5명 정도 모여서 한 회사가 그 사이에 뭐 전자제품도 말고 전기밥솥도 만들고 가요 반주기도 만들고 몇 번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셋탑박스에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수출을 해가지고 지금 8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1조 원의 매출 규모를 달성을 했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도 안 해 그렇지 1000억 클럽에 많이 달성했을 겁니다. 벤처 1000억 클럽 매출액 1000억을 달성한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10억 하는 회사도 있고 50억 하는 회사도 있고 100억 하는 회사도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 시장은 넓다. 그리고 이 마케팅을 하고 나면은 해외 나가보면요. 자기 회사보다도 더 한 발 앞서가는 회사가 있는 겁니다. 더 기술 개발을 앞서고 있는 회사가 있는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다시 또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R&D 투자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PM, PMT, MTP 이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이게 이제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인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TPM의 시간 관리를 우리가 CEO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우리 중소기업 CEO들은 1인 2역 3역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저는 이렇게 좀 제의를 하고 싶네요. 1000m, 2000m, 3000m면요.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산이 토탈 몇 미터입니까? 합해 보십시오. 6000m입니다. 6000m. 6000m 중에서 이 기술 개발은 6000분의 1000이니까 6분의 1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생산은 6000분의 2000입니다. 6분의 2. 그리고 마케팅은 6000분의 3000, 6분의 3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놓고 토요일 우리 CEO들은 일을 한다 아닙니까? 종업원들은 놀지만은 월요일은 연구 R&D를 하고 화요일, 수요일은 생산관리, 품질관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목, 금, 토, 사흘은 마케팅을 띄어야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 CEO들이요 마케팅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시간관리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일주일을 치면은 1대 2대 3으로 분류가 되고 한 달을 치면은 보름을 1년으로 치면 6개월을 여러분들은 마케팅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잘 발전하는 회사는 잘 보세요. 그 CEO들이 주로 해외 전시회, 박람회, 바이어들 만나고 AS하고 소비자들 만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은 R&D 이 중요하죠. 생산관리, 품질관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꽃을 피우고 키우기 위해서는 마케팅에서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대 1대 3. CEO의 시간관리는 1대 1대 3입니다. 1, 2, 3. 알겠습니까? 1, 2, 3. 내년 2013년부터는 여러분들 시간관리를 1대 1대 3으로 하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한 5년 후에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혹자는 아이고 나는 엔지니어라서 마케팅 그거 별로 그 체질에 안 맞는다. 뭐 고개도 숙여야 되고 하기 참 그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마케팅이라는 게. 그러나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은 제가 좀 실례지만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CEO 될 자격이 없어요. 에? 나는 마케팅 그 체질에 안 맞는다. 그럼 CEO 안 돼야지. 그 사람은 CTO가 돼야지. CMO가 돼야지. 에? 생산의 공장장이 되든지 연구소장이 되라 이거죠. CEO라는 것은 T와 P와 M, 특히 M에 자기 탤런트, 자기 시간, 자기 정력, 자기 노력의 절반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부든 어떤 정책이든 중소기업 정책이 어디로 가든지 변함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면 오늘 오신 거 여러분들은 막 보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거는 제가 쭉 그냥 이래 이제 보고만 넘어갑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창업 촉진이라든지 청년 창업, 우수 인력 공급, 기초산업, 산업 융복화, R&D 이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여기 보십시오. 기술 개발, 품질 향상, 글로벌 마케팅 이게 바로 TPM 이론의 다른 표현이지요. 해외 진출, 갑과 을의 관계, 상생 협력, 중소기업 발전 전략 이거 뭐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이 나라 경제가 살면요, 이 복지국가가 저대로 됩니다. 이 복지국가를 복지 예산을 따로 뚝 떼어 가지고 뭐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이 중소기업을 발전하면은요, 자연히 생산형 복지국가가 돼 가지고 소위 일반 복지 예산 수요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가족들이 잘 살고 친척들이 살고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잘 살고 그래 되면은 시장과 이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모든 게 골고루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국민 통합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문제는 경제 산업 정책에 머물 게 아니라 국민 통합을 이루는 하여튼 단추다. 첩경이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중소기업을 지금 가장 우선시하고 우리 중산층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제 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 오늘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차기 정부에서는 그럼 중소기업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사실 뭐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탑 CEO, 우리 대한민국의 탑 CEO가 누굽니까?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입니까? 그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선장이죠. 그분이 벌써 이 정치 철학이 중소기업을 모든 산업 경제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마이너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분야. 물론 이제 또 그런 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 실무자들은 또 꼼꼼하게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책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소기업 정책은 말로 하기만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또 중소기업청이 지금 직영부 산하의 외청으로 있으니까 예산권도 없고 독립적인 입법권도 없고 국무회의도 참석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부 부처 내에서 발언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CEO들이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의 미니스트리로 가서 내각에 참여해서 중소기업의 대변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글자가 좀 작은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기업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이 됐는데 잘못 고착된 이 대중소기업 관계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그런 온기가 그런 발전의 성과가 제대로 향유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연차적으로.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기업의 99% 그다음에 창업에서부터 R&D, 프로덕션,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보면은 한번 넘겨 보실래요? 예. 5개년 계획의 이 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소기업, 기업가 정신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은 성장 동력의 보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기업 의존적이던 성장을 중소기업으로 확장하여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게 오늘 대통령 후보 당선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소기업 정책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 직영부 장관과 중기청장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중소기업 정책 목표가 뭡니까? 뭐 중소기업을 국제 경쟁력 물론 중소기업 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빨리 중소기업을 졸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견기업을 다시 대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을 빨리 졸업시켜서 중학생을 졸업시켜서 고등학생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 교육 목적이듯이 중소기업 정책을 영원히 중소기업 정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중소기업들을 키워서 중견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부처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부처가 옛날에는 말이에요. 중소기업이 상공부 산하의 제조업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얼마나 다양해졌습니까?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 물류산업, 건설산업, 음악이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폭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이제는 직영부 산하에만 묶어둘 수는 없고요. 전 부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정부의 가버넌스, 지배체제, 정책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연구개발, 해외시장 역량을 현재의 3배로 신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개선, 또 창조형 강소기업을 1만 개를 육성을 하겠다. 1만 개 아니라 5천 개가 될 수도 있고 15,000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처럼 이 G밸리의 탈바꿈은 사실 놀랄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여기 구로공단 그야말로 전통 굴뚝 산업단지였지 않습니까? 이제 한 10년 만에 확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입주한 기업해도 한 12,000여 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강소형, 창조형, 강소형 기업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TPM의 단계에서 테크놀로지 오리엔티드 된 기술형 기업들이 돼야 된다. 그죠? 옛날에는 벤처 기업, 지난번에는 이노비즈 기업, 이번에는 창조 기업, 우리 벤처와 이노비즈를 포괄하는 창조형 수출 전문 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은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향후 중소기업 발전 5개년 계획의 실행 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어요. 물론 이건 이제 많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 반영을 한 건데 이 중에서 이제 혹시 또 누락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께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최저가 입찰 제도입니다. 이 전국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최저가 입찰 누구를 위한 최저가 입찰이냐 이거죠. 그게 뭐 예산 절감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산 절감, 아니 품질이 따르지 않는데 예산 절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저한테 호소하는 게 최저가 입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다 죽게 생겼다 이거죠. 웬만한 대기업들은 가동률을 위해서 거기서 손해를 봐도 다른 데서 보충이 되니까 최저가 입찰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거 하나 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상 가격의 60%, 55% 이래 들어가가지고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최저가 입찰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이건 제가 아주 물론 관련 국가 계약법이라든지 또 공공기관부터 이제 할 생각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반대하는 논리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들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죠. 이거 뭐 특히 납품 단가 문제라든지 또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저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에게 끼친
손해의 3배 이상을 받도록 해서 철저하게 이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을 공정거래를 좀 높여 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임금 이 부분도 전체 근로자 수준까지는 상승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정부 인력개발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국내 인력들 마이스트고가 요새 상당히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운영 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건 정부의 중소기업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IT 기업들이 많아서 고급 기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기능공인 해외 인력들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장에는 현장에는 또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 그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이겁니다.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자기 회사에 5명이 필요한데 한두 명밖에 배정을 못 받고 또 10명이 필요한데 절반도 못 받고 또 오면은 자주 이 직장을 이래 옮깁니다. 중간에 브로커들이 있어가지고 월급을 좀 더 준다 해가지고 여기서 100만 원 하면 저기서 120만 원 준다 해가지고 끌고 가버리고 통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이 제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자기는 스리랑카다, 네팔이다, 미얀마다, 인도네시아 직원들을 해놓으면은 걔들 말도 좀 통하고 걔들 음식도 좀 통하고 그 다 숙식을 제공합니다. 지금 저 해외 외국 인력들이요 우리나라 국내 인력들보다 코스가 더 많이 치는 거 아세요? 아실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제도 똑같이 주고 있고 게다가 플러스 숙식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 보니까 요새는 다 원룸을 다 해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매년 월세라든지 매월 월세라든지 식비도 풀로 아침 저녁 점심을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인력보다도 훨씬 그냥 한 200만 원 정도 칩니다. 1인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그 사람들 통제를 할 수 없다는데 이게 큰 난맥상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도망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고용노동부에 우리 지청장도 와 계시지만은 고용노동부에 가서는 뭐라는 거 하면요. 저 사람들 월급도 안 주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그냥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몸 아프다고 핑계대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국 인력들을 좀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한 5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위한 R&D 그리고 수출 인큐베이터. 이 수출 인큐베이터는 제가 또 말씀을 잠시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할 때 그때 8개에 불과하던 중소기업 인큐베이터를 15개로 7개를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중소기업들 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자꾸 주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주문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중소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은 인력도 부족하고 언어도 부족하고 브랜치도 없고 또 돈도 많이 없고 뭐 막연한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수출 인큐베이터입니다. 수출 인큐베이터는 딱 처음 시장 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여러분 바이어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스크바나 저 두바이나 뉴델리나 아주 그 험한 우리 기업들이 액세스하기가 어려운 그런 데 가서 처음에 하려고 하면은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이 없으면요. 호텔 로비 같은 데서 만났는데 호텔 로비에서 만나면 이 보따리 장사로 취급을 받습니다. 신뢰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로컬 명함이 하나 있으면요.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또 호텔에서 만날 게 아니라 인큐베이터 거기에는 상담실도 있고 회사 IR 할 수 있는 회의실도 있습니다. 와서 참석을 해서 그래서 자기 회사를 설명하고 또 그 인큐베이터에는 변호사라든지 CPA를 현지에 고용을 해놓습니다. 계약할 때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역도 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혼자서 그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동서남북을 모르는데. 그래서 최소한 해외 신시장 개척할 때는 한 2년 정도는 수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하면 졸업하는 거예요.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동서남북도 아는 어느 쪽에 자기가 사무실을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출 인큐베이터를 앞으로 저는 우리 아까 이야기한 99884520 20%에 불과한 우리 중소기업의 비중을 수출 비중을 25% 30% 나중에 궁극적으로 50%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 수출 인큐베이터에 의한 수출 확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거네요. 중소기업체 가보면은 이 분할 발주가 안 돼가지고요. 이 정말 대기업으로부터 1차, 2차 벤더까지 이제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도 안 되는 걸 울며 겨자 먹기로 수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중요한 정부 어떤 프로젝트에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 발주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대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분리 발주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요. 이 AS 문제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 분야가 고장이 났을 때 이게 분리 발주를 하면은 누구의 책임인 줄 모르니까 그냥 사업 발주처에서는 턴키 베이스로 주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 발주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분할 발주를 조금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 그다음에 금융 지원 시스템, 중소기업 대출 의무 비율을 확대를 하고 또 소상공인 지원 체제, 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골목 상권을 포함해서 우리 빵집까지 이 대기업들이 침투를 해버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소상공인을 살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청의 도입, 물류 코드 도입 기간 등도 단축하겠다라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순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마 보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여태까지는 제대로 대우도 받지도 못하고 항상 어두운 곳에서 소외된 곳에서 소외당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미력이지만은 또 새로운 정부에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와 함께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이 브릿지 역할, 가교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2013년에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이 G밸리 오늘 또 참석해 계신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기술형 기업 CEO님들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해 주신다면은 우리나라도 경제발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성장시킨 23,000불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앞으로 5년 후에는 우리 중소기업이 이제는 새로운 엔진이 되어가지고 3만 불, 4만 불까지 가는 그런 견인차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